혹시 평생을 달려왔는데도 마음 한구석이 공허하다고 느낀 적 있나요? 자녀를 키우고 회사에서 인정받고 집을 장만하고 노후를 준비했지만 막상 목표를 이루고 나니 이게 다인가라는 질문이 남는 순간 당신은 성공을 위해 모든 걸 바쳤습니다. 밤늦게까지 일하고 가족의 기대를 짊어지고 끊임없는 경쟁 속에서 이를 악물었죠. 하지만 왜 그토록 쫓던 성공이 당신을 더 행복하게 만들지 않았을까요? 왜 더 많이 가질수록 더 불안하고 더 이룰수록 더 외로워지는 걸까요? 이건 당신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현대인의 비극입니다. 특히 인생의 후반전을 살아가는 중장년층의 비극이죠. 우리는 성공이 우리를 구원할 거라고 배웠습니다. 더 큰 집, 더 높은 직책, 더 많은 저축. 하지만 19세기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 비극의 본질을 꿰뚫어 봤습니다. 그는 말했죠. 삶은 충족되지 않는 욕망의 연속이다. 욕망을 채우면 지루함이 오고 채우지 못하면 고통이 온다. 당신이 성공을 쫓는 그 순간 당신은 이미 고통의 덫에 걸려든 겁니다. 그렇다면 이 덫에서 벗어날 방법은 뭘까요? 쇼펜하우어는 답을 줍니다. 내려놓는 것, 더 쌓으려는 욕망을 버리고 소박한 평온을 받아들이는 것. 이건 포기가 아닙니다. 이건 자유입니다. 현대 심리학, 특히 긍정 심리학도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행복은 목표를 이루는 데 있지 않습니다. 당신이 지금 여기에서 의미를 찾는 데 있죠. 쇼펜하우어의 비관주의는 당신에게 냉혹한 진실을 보여줄 겁니다. 하지만 그 진실 속에는 희망이 있습니다. 성공 강박에서 벗어나 진짜 당신의 삶을 찾는 희망. 그래서 지금 당신의 눈을 바라보며 묻겠습니다. 언제까지 당신은 남들이 정한 성공의 사다리를 오를 건가요? 언제까지 당신의 평화를 희생하며 욕망의 노예로 살 건가요? 어쩌면 이제는 내려놓고 진짜 자유를 선택할 때입니다. 함께 이 여정을 시작합시다. 왜냐하면 당신이 성공을 내려놓을 때 진정한 삶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자, 먼저 솔직해집시다. 당신은 성공을 위해 얼마나 많은 걸 희생했나요? 한국 사회는 당신에게 끊임없이 말했습니다. 더 열심히 해야 한다. 더 많이 가져야 한다. 그래야 가치 있는 사람이다. 직장에서 승진하고, 자녀를 명문대에 보내고, 노후를 위해 저축하고, 이 모든 게 성공의 증표라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잠시 멈춰서 생각해 보세요. 그 성공이 정말 당신을 행복하게 했나요? 자녀가 좋은 대학에 입학했을 때 당신은 기뻤지만 곧 또 다른 걱정이 밀려왔죠. 승진했을 때 잠깐의 성취감 뒤에는 더 큰 책임과 스트레스가 기다렸습니다. 집을 샀을 때 대출 상환의 부담이 당신을 짓눌렀죠. 이게 정말 우리가 원하던 삶인가요? 쇼펜하우어는 이걸 정확히 지적했습니다. 그는 인간의 삶을 의지라는 맹목적인 충동이 지배한다고 봤습니다. 이 의지는 끝없이 욕망을 만들어냅니다. 더 나은 직업, 더 큰 집, 더 많은 인정. 하지만 욕망을 채우면 잠시 만족하고 곧 새로운 욕망이 생깁니다. 채우지 못하면 고통이죠. 이건 끝없는 반복입니다. 이런 고통 속에서 정작 당신 자신은 어디에 있나요? 현대 심리학도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긍정 심리학의 창시자 마틴 셀리그만은 행복이 외부 목표에 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행복은 의미와 관계에서 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의미를 찾을 시간조차 없이 성공을 쫓느라 바쁘죠. 학창 시절부터 50대, 60대가 되어도 그리고 여전히 더를 외치며 달립니다. 왜일까요?
그건 우리가 성공 강박이라는 덫에 걸려 있기 때문입니다. 이 덫은 특히 치명적입니다. 가장으로서, 어머니로서 당신은 항상 가족을 우선해야 했습니다. 은퇴 후에도 노후 자금, 자녀 결혼, 손주 돌봄까지 책임져야 한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이 모든 책임감 뒤에 숨겨진 건 뭘까요? 공허함. 내가 이걸 위해 살았나? 라는 질문. 쇼펜하우어는 이 공허함의 근원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벗어날 길도 알려줬습니다. 이제 당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며 묻겠습니다. 당신은 언제까지 이 반복하나요? 언제쯤 당신 자신에게 이제 충분하다고 말할 건가요? 그리고 왜 우리가 계속 그 안에서 허우적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반복을 이해하지 못하면 당신은 절대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성공을 이렇게 맹목적으로 쫓을까요? 왜 우리는 더 많은 돈, 더 높은 지위, 더 큰 성취가 우리를 구원할 거라고 믿을까요? 이건 단순히 개인의 욕심 때문이 아닙니다. 이건 깊이 뿌리 박힌 조건화입니다. 사회적, 문화적, 심리적 조건화죠.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자랄 때 부모님은 뭐라고 했나요? 놀지 말고 공부해라. 좋은 대학 가야 성공한다. 직장에 들어가면 상사는 이렇게 말했죠. 더 열심히 해야 승진한다. 밤새워도 해야 한다. 심지어 가족마저도 기대합니다. 당신이 잘해야 우리도 잘 살아. 이 모든 메시지는 하나로 모입니다. 당신의 가치는 당신이 이룬 것에 있다. 당신이 얼마나 열심히 일하고 얼마나 많은 걸 쌓았느냐에 따라 당신의 인생이 평가받는 겁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조건화의 본질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인간은 의지라는 끝없는 욕망의 노예입니다. 이 의지는 외부에서 오는 게 아니라 우리 내면에서 끊임없이 솟아납니다. 사회는 이 의지를 부추깁니다. 광고는 말하죠. 더 큰 차, 더 좋은 집, 더 나은 삶. SNS는 보여줍니다. 다른 사람들은 성공했는데 당신은 이 모든 게 당신의 욕망을 자극하여 당신을 고통으로 몰아넣습니다. 현대 심리학도 이걸 뒷받침합니다. 긍정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외재적 동기로 움직이는 사람은 내재적 동기로 움직이는 사람보다 불행합니다. 하지만 한국 중장년층은 외재적 동기에 너무 익숙합니다. 가족을 위해라는 말은 당신의 희생을 정당화하지만 정작 당신의 내면은 텅 비어갑니다. 당신은 성공을 위해 달렸지만 그 성공은 당신을 배신했습니다. 이제 잠시 멈춰서 당신의 삶을 돌아보세요. 어떤 성공을 쫓느라 당신의 평화를 잃었나요? 어떤 기대 때문에 당신의 건강, 당신의 웃음을 희생했나요? 이 질문은 불편할 겁니다. 하지만 이 불편함이 바로 당신을 자유로 이끄는 첫걸음입니다. 왜 성공은 우리를 행복하게 하지 않을까요? 왜 우리는 더 많은 걸 이룰수록 더 공허해질까요? 쇼펜하우어는 이 질문에 단도직입적인 답을 줍니다. 그는 삶을 고통의 연속으로 봤습니다. 그의 철학은 비관적입니다. 하지만 그 비관주의 속에는 우리가 놓친 진실이 있습니다. 욕망은 결코 충족되지 않는다. 욕망을 채우면 지루함이 오고 채우지 못하면 고통이 온다. 욕망은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나이를 먹어서도 여전히 달립니다. 은퇴 후에도 더 준비해야 한다며 불안해하죠. 왜일까요? 쇼펜하우어는 이걸 의지의 본성으로 설명했습니다. 의지는 우리 내면의 맹목적인 충동입니다. 이 의지는 외부 목표를 향하지만 사실 그 목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의지는 단지 더 원하는 것을 원합니다. 그래서 당신이 목표를 이루면 잠시 만족하지만 곧 새로운 욕망이 생깁니다. 이건 끝없는 게임입니다. 현대 심리학도
이걸 확인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헤도닉 트레드밀이라는 현상이 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성취에 적응하고 곧 원래의 행복 수준으로 돌아갑니다. 승진, 새 차, 새 집 모두 잠시 기쁨을 주지만 곧 공허함이 돌아옵니다. 특히 우리는 이 트레드밀 위에서 더 빨리 달립니다. 가장으로서, 어머니로서 당신은 항상 다음 목표를 쫓아야 했으니까요. 이제 더 깊은 질문을 던져봅시다. 이 쳇바퀴는 누가 만들었나요? 사회는 당신에게 성공을 강요하지만 그 성공은 누구를 위한 건가요? 당신은 가족을 위해, 회사를 위해 달렸지만 정작 당신의 내면은 무엇을 얻었나요? 쇼펜하우어는 이 공허함의 비밀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벗어날 길도 제시했죠. 그건 바로 내려놓기입니다. 이건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당신의 삶을 되찾는 실천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성공 강박에서 벗어나는 길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욕망을 내려놓아라. 그래야 고통에서 자유로워진다. 이건 단순히 포기하라는 게 아닙니다. 이건 당신의 에너지를 잘못된 곳에서 빼앗기지 않고 진짜 중요한 곳에 쓰라는 이야기입니다. 현대 심리학도 같은 방향을 가리킵니다. 긍정 심리학은 가치 중심의 삶이 행복의 열쇠라고 말하죠. 돈이나 지위가 아니라 당신에게 의미 있는 것, 가족과의 소소한 순간, 자연의 아름다움, 내면의 평화에 집중하라는 겁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내려놓기를 두 가지 방법으로 제안했습니다. 첫째는 예술입니다. 그는 예술, 특히 음악과 문학이 우리를 욕망의 쳇바퀴에서 잠시 벗어나게 한다고 믿었죠. 클래식 음악을 듣거나 좋은 책을 읽을 때 당신은 성공이나 경쟁을 잊고 순수한 아름다움에 몰입합니다. 둘째는 연민입니다. 타인의 고통을 이해하고 그들과 연결될 때 당신은 자신의 욕망에서 벗어나 더 큰 의미를 찾습니다. 이건 특히 중요합니다. 당신은 평생 가족과 회사를 위해 달렸습니다. 이제는 당신 자신을 위해 살아도 괜찮습니다. 예술은 당신의 내면을 채워줄 수 있습니다. 지역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 읽거나 클래식 음악 콘서트에 가보세요. 연민은 당신의 관계를 새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녀나 배우자와 경쟁 대신 서로의 고통을 이해하는 대화를 나누어 보세요. 현대 심리학은 여기에 실용적인 도구를 더합니다. 긍정 심리학의 감사일지는 당신의 초점을 성공에서 현재의 소소한 기쁨으로 옮기는 데 효과적입니다. 매일 밤 당신에게 감사한 세 가지를 적어보세요. 가족과의 식사, 아침의 햇살, 건강한 몸. 이 작은 실천이 당신의 마음을 바꿉니다. 또 다른 도구는 마음 챙김입니다. 5분이라도 조용히 앉아서 숨을 느끼세요. 욕망의 소음이 사라지고 평온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이 과정은 쉽지 않습니다. 당신은 죄책감을 느낄 겁니다. 내가 너무 이기적인가? 가족이 날 필요로 하는데. 특히 이 죄책감이 강할 겁니다. 효도. 가족 책임은 당신의 DNA에 새겨져 있으니까요.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하죠. 당신이 자신을 잃으면 누구도 진정으로 당신을 가질 수 없다. 당신이 평온을 찾을 때 당신은 가족에게 더 나은 사랑을 줄 수 있습니다. 이제 실천의 첫걸음을 내딛어 보세요. 오늘 한 가지 욕망을 내려놓아 보세요. 새 차를 사야 한다는 강박, 더 큰 연금을 만들어야 한다는 불안, 대신 당신에게 의미 있는 작은 행동을 해보세요. 공원에서 산책하거나, 오래된 친구에게 전화하거나, 좋아하는 노래를 들어보세요. 이 작은 변화가 당신의 삶을 바꿀 씨앗입니다. 이 내려놓기가 당신의 관계, 일, 내면의 평화를 어떻게 바꾸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단순히 생각하는 게 아니라 살아내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내려놓기는 추상적인 철학이 아닙니다. 당신의 일상관계, 일, 내면의 평화에 적용할 수 있는 실천입니다. 먼저 관계부터 시작합시다. 가족은 당신 삶의 중심입니다. 자녀의 성공, 배우자의 기대, 부모님의 건강, 당신은 이 모든 걸 책임져야 한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이 책임감이 당신을 짓누르고 있지 않나요? 쇼펜하우어는 관계에서의 욕망을 이렇게 봤습니다. 우리는 타인에게 인정받고, 사랑받고, 필요로 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이 욕망은 고통을 낳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당신의 기대대로 살지 않을 때, 당신은 실망하고, 그들은 부담을 느낍니다. 배우자가 당신의 희생을 당연시할 때, 당신은 서운함을 느낍니다. 이 모든 게 욕망의 쳇바퀴입니다. 내려놓기는 이 쳇바퀴를 멈추는 방법입니다. 자녀에게 완벽한 부모가 되려는 욕망을 내려놓으세요. 대신 그들의 선택을 존중하고 그들과 진솔한 대화를 나눠보세요. 배우자에게 모든 걸 맞추려는 노력을 내려놓으세요. 대신 당신의 감정을 솔직히 나누고 서로의 고통을 이해해 보세요. 쇼펜하우어의 연민 철학은 여기서 빛납니다. 타인의 고통을 이해할 때 당신은 욕망에서 벗어나 진정한 연결을 만듭니다. 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장년층이라면 당신은 직장에서 오랜 세월을 보냈습니다. 승진, 성과, 인정, 이 모든 게 당신의 가치를 증명하는 도구였죠. 하지만 은퇴를 앞두거나 이미 은퇴했다면 이제 그 도구는 의미를 잃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죠. 외부의 인정은 허무하다. 진정한 가치는 내면에서 온다. 이제는 성과를 쌓으려는 욕망을 내려놓고 당신에게 의미 있는 일을 찾아보세요. 지역 봉사, 취미 강해, 소규모 창업. 이건 돈이 아니라 의미를 위한 일입니다. 내면의 평화는 내려놓기의 궁극적 목표입니다. 우리는 끊임없는 불안에 시달립니다. 노후 자금이 부족하면 어쩌나, 자녀가 성공하지 못하면 이 불안은 욕망의 그림자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예술로 이 그림자를 넘어설 수 있다고 했습니다.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욕망의 소음을 멈춰보세요. 긍정심리학의 마음 챙김은 이걸 더 쉽게 만듭니다. 매일 10분 조용히 앉아서 당신의 숨을 느껴보세요. 불안이 줄어들고 평온이 찾아옵니다. 이 과정은 시간이 걸립니다. 당신은 실수할 거예요. 가족이 당신의 변화를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매번 내려놓기를 선택할 때마다 당신은 조금 더 자유로워집니다. 당신이 성공 강박을 내려놓고 욕망에서 벗어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처음엔 불편함이 찾아옵니다. 죄책감, 내가 너무 이기적인가라는 두려움, 가족이 날 어떻게 볼까라는 걱정, 효도와 가족 책임 때문에 이 불편함이 더 클 겁니다. 하지만 그 불편함은 당신이 조건화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 불편함이 지나가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고요가 찾아옵니다. 이 고요는 단순한 침묵이 아닙니다. 이건 내면의 평화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를 욕망의 초월이라고 불렀죠. 당신이 더 이상 성공을 쫓지 않을 때 당신은 삶의 소소한 아름다움을 봅니다. 아침의 커피향, 공원의 나무들, 가족의 미소. 긍정심리학은 이를 유의미한 삶이라고 합니다. 당신이 의미를 찾을 때 행복은 저절로 따라옵니다. 이 고요 속에서 당신은 새로운 힘을 발견합니다. 당신은 더 이상 외부의 인정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당신은 자유로운 사람이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자유는 욕망의 노예에서 벗어날 때 온다. 당신이 성공 강박을 내려놓을 때
당신은 당신만의 삶을 창조합니다. 지역 도서관에서 책을 읽거나, 오랜 취미를 다시 시작하거나, 가족과 진솔한 대화를 나누는 삶. 이건 돈으로 살 수 없는 삶입니다. 하지만 이 여정에는 대가가 있습니다. 당신은 일부 사람들을 잃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변화를 이해하지 못하는 동료, 당신의 평온을 부담스러워하는 가족. 하지만 그건 손실이 아닙니다. 그건 해방입니다. 당신은 당신을 억압했던 기대를 잃고 진짜 당신을 찾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당신은 오해받고 비난받더라도 당신의 평화를 선택할 준비가 됐나요? 당신은 당신의 삶을 되찾기 위해 욕망의 쳇바퀴를 멈출 용의가 있나요?